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다시 오르면서 올해 연간 흑자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선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역사 종교관 논란에 이어 탈세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울 지역이 각종 부동산 규제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전세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보복이 계속되면서 중국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철수하는 유통기업마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지난해 제도 개선 효과로 하향 안정화했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다시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나빠진 건 지난 여름 국지성 호우에 따른 자동차 침수 피해 탓이 컸는데요. 통상 날씨가 추워지면 차 사고가 늘어나는 데다 연말엔 최근 보험료 인하 여파도 본격 반영될 전망이라 올해 기대됐던 17년 만에 자동차 보험 연간 흑자 달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 평균이 지난 7월 80.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포인트 올랐습니다. 5대 손보사의 손해율이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로 오른 것은 7월이 처음입니다. 8월에는 78.7%로 소폭 떨어졌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통상 업계에서는 적정 손해율인 77에서 78%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이 수준보다 높으면 자동차 보험에서 적자를, 반대로 낮으면 흑자를 봤다는 뜻입니다. 다른 보험 상품과 달리 손익 기준이 손해율 100%가 아닌 이유는 자동차 보험은 사고 때 지급되는 보험금 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긴급 출동 서비스 등 고정적인 운영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2,162억 원을 벌어 2002년 이후 15년 만에 반기 기준 흑자를 냈습니다. 외제 차량 렌트비 현실화 등 지난해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 손해율이 77.7%까지 떨어진 덕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17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연간 흑자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왔지만 당분간 손해율이 개선되긴 어려울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통상 겨울이 다가올수록 차 사고가 늘어 손해율은 높게 유지되고 새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에 주요 손보사가 지난 8월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인하는 8월 이후 체결되는 보험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수록 손해율에 반영되는 비중은 커집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건국절에 찬성하며 이승만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 등 자질 논란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역사관, 종교관 등 집중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념적 성향과 종교관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어 온 박 후보자. 역시 쟁점은 뉴라이트 역사관이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세미나에서는 7, 8분씩 이 교수 토론이 열리는데 박성진 교수만 이용훈 교수라는 뉴라이트 대부를 불러다가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라는 이런 제목의 토론을 합니다. 박 후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 사과 말씀드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고요.
전체 제 인생에서 한두 가지 흔적을 가지고 제 전체의 어떤 역사관이나 이념을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근홍객 변희재 씨 등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인사들을 잇따라 강연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따로 만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는 만큼 이것을 가지고 이념을 평가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은 박 후보자를 현 정부의 인사 실패로 규정하고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인의 아파트 탈세 의혹에 관해서도 맹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5대 원칙 중에 제가 위법을 한 부분은 다운계약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또한 업계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 지식 부족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양극화 문제와 규제 타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박성진 후보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장관으로 임명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거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타깃으로 서울을 정조준하면서 서울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해 대출을 옥죄자 전세로 방향을 돌리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일평균 전월세 거래량은 489건.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온 뒤로 매달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6월 일평균 418건이었던 거래는 7월 들어 435건으로 늘었고 8월엔 489건으로 증가폭이 가팔라진 겁니다. 업계에선 서울 지역이 각종 규제로 묶여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세입자들이 빚내 집 사기보다 전세로 눌러앉으려 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 일변도 좀 시장으로 가다 보니 주택 매수를 좀 꺼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월세를 그냥 눌러앉는 수요들이 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이제 이주 수요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좀 복합적으로 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권 거래는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일평균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 6월 42건에서 8월 24건으로 매달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8위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입주 시점까지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분양권 소유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릴 수 없게 되자 당분간 분양권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지역의 일평균 매매 거래량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업계에선 정밀한 분석을 위해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일평균 매매 거래량은 472건으로 전달보다 1.3% 줄었지만 고강도 규제책이 나온 8월엔 2.3% 되레 늘었습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가 60일 이내로 하게 돼 있는 만큼 규제 이전 거래가 신고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 부동산 지표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현실화될지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 거래가 활기를 띨지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국 유통업계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더 악화하면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는 롯데마트는 중국에 있는 전체 점포 112개 중 87개의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점포들도 중국 내 반한 감정 여파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손실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점포 70%가량을 매각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의욕적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이마트, 진출 20년 만에 중국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마트의 중국 사업은 그간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번 사드 보복을 계기로 아예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면세업계에서도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갤러리아는 올 연말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내리지 않으면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7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빠지자 구조조정에 나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기약 없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중국 사드 보복발 경영난에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가상화폐는 이제까지 거래나 상담 등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져 왔는데요. 오프라인에서도 가상화폐를 체험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가상화폐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 오픈한 코인원 블록스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던 코인원의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대면 오프라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로 운영이 될 예정이며 또 국내 가상화폐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6종의 가상화폐 시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고 직접 돈을 넣거나 휴대폰 어플과 연동해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ATM 기기도 마련돼 있습니다. 보안성이 강화된 USB 형태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인 하드월렛을 체험해보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데스크에는 본사 직원들이 상주해 가상화폐 관련 궁금증이나 서비스 문제 등을 해결해줍니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등 더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핀테크 전문가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으신 분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린다든지 사용자의 경험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상화폐 관련 소모임, 강의 등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라운지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코인원은 이번 여의도점 오픈을 시작으로 코인원 블록스를 점차 확대해 고객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채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이통 3사의 수익 악화가 예상되면서 주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왜 정부의 요금 인하에 맞대응하지 않았느냐며 연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전문가들은 통신사별로 상황이 다르긴 해도 통신주는 실적을 바탕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현재 통신주의 상황은 어떤지, 전망은 어떨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이통 3사의 주가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 인상 정책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주가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의 주가는 지난달 2일 28만 3,50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 7일 기준으로 한 달 만에 11% 떨어졌습니다. KT 주가도 같은 기간 15%나 하락했고 LG유플러스 주가는 16,900원에서 13,800원으로 무려 19%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져서 SK텔레콤은 전거래일보다 1.2%, LG유플러스는 1.45% 떨어졌고 KT는 0.83% 소폭 올랐습니다. 네,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통신비 인하가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까? 예, 통신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통신비 인하 기조로 인해서 지난해 총 3조 7,222억 원에 달했던 이통 3사의 총 영업이익 규모가 올해엔 3조 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인한 실적 악화를 예상해서 주식을 처분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인상 이슈에 더해서 보편적 요금제 도입과 65세 이상 노년층,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인하마저 시행이 결정되면 통신 3사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사회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 통신비 절감 규모는 최대 1조 원 규모라며 통신 3사 수익성 감소는 2019년부터 본격화하고 2021년 영업이익은 기존 예상치보다 17%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통신주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통신비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그 외 부분에서의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통신주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렇게 보면 통신업계가 앞서 실적이 급감할 것이라며 내놓은 예상치는 엄살일 가능성이 큽니다.
증권사에서는 통신 3사 영업이익 합계가 3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억 원 이상 늘어난 1조 807억 원, 4분기도 작년 동기 대비 2천억 원 이상 증가한 9,527억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이 실적에 미치기 시작하는 것은 4분기일 텐데 정작 증권사들이 내놓은 추정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겁니다. 이는 통신비 부문 외에서 실적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SK텔레콤의 경우 온라인 쇼핑 플랫폼 11번가 매각 추진으로 올해 연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수익 하락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유플러스도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고 무선 사업과 IPTV 사업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왔기 때문에 주가 회복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T는 핵심 사업인 초고속 인터넷 성장이 둔화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1%에 머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만큼 투자 매력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하지만 이 전망이 괜찮다고 해서 떨어지는 주가를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요. 이통 3사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우선 가능한 주가 부양책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꼽힙니다. 5G 연구개발 등에 책정했던 예산을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SK텔레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 자급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단말기 자급제란 통신 3사는 휴대폰 개통 업무만 하고 휴대폰 판매는 제조사와 대형 유통점이 맡는 제도로 간단히 말해 통신 3사가 휴대폰 판매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단말기 자급제를 확대하면 통신업체는 전국 2만여 휴대폰 판매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 휴대폰 판매점은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통신업체들은 주가 하락이 계속될 경우 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네, 통신비 인하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주의 전망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석유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표결에 붙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입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고 대북 원유 공급 차단과 섬유, 의류 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됐지만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최종안에는 제재 명단에서 김정은의 이름이 빠지는 등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 평가받는 대북 원유 공급 차단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면 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 쪽으로 절충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최종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해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모바일 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영원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모두 비대면 계좌 개설 등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국내 주식거래에 대해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NH투자증권은 특히 오는 10월까지 모바일 증권 계좌를 스마트폰으로 최초 개설한 신규 고객에게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를 평생 받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KB증권도 수수료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적용하는 이벤트를 이달 1일 시작했고, 미래에셋대우는 최장 8년간 무료 수수료 이벤트 시한을 애초 8월까지 해서 10월까지로 늘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 영원 마케팅에 대해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바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평생 무료 수수료까지 나올 정도로 경쟁이 심해지자 일각에선 제 살 깎아먹기식의 출혈 경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시 활황으로 운용 자산이 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직전 분기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분기 국내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1,852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16.5% 불어났습니다. 운용자산 증가로 수수료 수익은 9.2% 늘고 영업의 비용은 93.3% 감소한 덕분입니다. 증권투자 수익도 지난 분기보다 57.8% 증가한 2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122개사가 흑자를 냈고 1분기보다 12곳 줄어든 63개사가 적자를 봤습니다. 운용자산 전체 규모도 6월 말 기준 941조 원으로 3월 말보다 1.5% 증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자산은 사모펀드 및 투자 일임계약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적자 회사는 감소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현지 공장이 허리케인 어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공장이 만 이틀,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만 하루 가동 중단되며 자동차 약 3,000대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만 내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선 차량에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거나 기존 단말기에서 전기 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최영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취임식을 통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또 민원 분쟁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 유발 상품이나 불안전 판매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감독 검사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2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7% 감소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액 감소는 조업일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잦아들면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 강원 남부와 영남 지역으로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도 조금 뒤 차츰 그치겠고 이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단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쾌청한 하늘 보이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단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20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고요. 한낮에 서울과 춘천 2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울진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이상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